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4명의 대통령, 링컨, 그리고 루즈벨트 2명, 그리고 린든 존슨, 이렇게 4명의 대통령의 생애를 유전 시절부터 또 정치 입문하고 어떤 정치 기관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배울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학창시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라는 그런 표시, 이게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D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 이제 표시했는데, 이 D는 인근 체육관 관장을 고용해서 뒷 베란다에 완전한 장비를 갖춘 체육관을 설치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이제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도움으로 테디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애칭인 것이죠. 테디는 역기를 들었고 철봉에 매달렸고 천천히 지루할 정도로 천천히 테디는 체력을 키우며 몸을 바꿔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디가 원래 선천적으로 이렇게 약한 그런 기질이니까 그 몸을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듬해 여름 메인주의 북부 숲지대에서 무스헤드 호수까지 마차로 혼자 여행하던 중에 두 불량배를 이제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열등감은 여전했던 게 이제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불량배 둘이가 오니까 아무래도 위축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몸 자체가 좀 유약하니까. 그는 수년 뒤에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들은 내가 운명적으로 정해진 피해자라는 것을 눈치채고 집요하게 나를 괴롭혔다 라고 이렇게 시어도어가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무런 반격도 할 수 없었던 테디는 다시는 이처럼 무기력한 지경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권투를 배우고 싶다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D, 그 아버지는 전직 프로 권투 선수를 고용해서 테디를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시어도의 가정이 상당히 좀 약간 재력가고, 또 그가 원하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자라났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테디는 하버드 입학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뒤에도 규칙적인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몸이 원래 약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엄청난 공부량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 꾸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졸업생으로 테디의 입학시험을 도와주었던 아서 커틀러는 테디는, 이제 아서 커틀러가 하는 말입니다. 테디는 게으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 했다. 쉬는 시간에도 손에는 최근에 발간된 영국 명작이나 난해한 자연사 서적들이 들려 있었다. 그러니까 책을 거의 놓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어떤 스타일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테디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문학과 역사, 과학, 수학 등을 공부하는데 매일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년이 걸리는 어떤 준비인데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게 2년 만에 끝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타고난 그러한 어떤 천재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죠. 한 동료의 표현을 빌리면 테디의 남다른 집중력은 지붕이 무너져 내려도 하늘 팔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집중력으로 공부라든가 어떤 것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제도 미루는 법이 없었는데 테디는 미루는 습관 자체를 죄악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인정했듯이 미리 준비하며 불안감을 떨쳐냈다는 것이죠. 항상 완벽하게 해나가는 거를 이제 자신의 어떤 성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완벽에 미치지 못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준비해가지고 이제 과제 다 준비하고 다 읽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도 인정했듯이 이런 습관 덕분에 동료들보다 수년을 앞설 수 있었는데 결국 테디는 모든 8번의 시험을 쉽게 통과해 하버드에 입학했다는 것이죠. 엄청 무려 8개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니까 엄청난 거죠. 방법까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뚜렷이 남길 수 있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한 전기 작가가 말했듯이 시어도 루즈벨트 이야기는 위인전을 읽고 위인처럼 되기를 욕심낸 소년의 이야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평가도 정확하지만 어린 루즈벨트는 책에서 읽은 위인보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상적인 영웅의 전형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상당히 시어도에게 큰 영향력을 준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훗날 루즈벨트는 아버지는 내가 지금껏 알았던 사람 중에 최고였다. 아버지는 강인함과 용기,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겸비한 분이었다. 정말 이타적인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시니어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선 세계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고 모든 사회개혁 운동에 헌신한 유명한 인사였다는 것이죠. 상당히 그 아버지가 입지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적어도 내가 알기에 내 아버지보다 삶 자체를 즐겁게 보낸 사람 없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또 삶을 굉장히 즐겁게 보낸, 그렇기 때문에 시어도에게는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인물로 또한 비춰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디는 아버지를 최고의 친구이고 또한 가장 친밀한 친구인 동시에 그에게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멘토로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테디는 가족들에게 지난 18년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잘못인 경우를 제외하면 불만스럽게 보낸 날이 문자 그대로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얘기했다. 이만큼 열정적이고 또한 즐겁고 재미있는 그러한 삶을 살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버드에 입학한 뒤에도 시어도는 학업에 열중하느라 어떤 동료 학교들과의 사교는, 학생들과의 사교는 등한시한 편이었는데 한 그부의 기억에 따르면은 테디는 학구적이고 야심적이고 별난 친구였다 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인상이 좋은 친구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거의 공부에 매진하고 별 친구 관계 중요시 생각 안 하니까는 사람들이 평가가 그렇게 썩 막 좋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는 것이죠. 그의 방은 죽은 도마뱀들과 박제한 새들로 가득했으며 또 시어도는 학문 자체에는 냉정하게 접근했지만 열정적이고 또한 공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학문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냉정했지만 또한 그 의지에 있어서는 열정적인, 격정적인 그런 인물이어서 어떤 게 보면 이런 것이 어떤 리더십에 좀 맞는 그런 스타일을 갖기도 합니다. 교수에게 반론과 질문을 퍼부으며 수업을 방해하는 그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동료 학생들을 경멸하며 거리를 두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서 위안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공감 능력과 자상한 성격으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링컨 같은 경우에는 이 말 주변이 좋기 때문에 또 성격이 좀 자상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젊은 루즈벨트는 또 그런 면은 사실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남다른 면은 결국 그부들의 마음들을 사로잡았고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특히 그의 마르지 않는 활력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신감에 그부들은 혀를 내둘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스스로의 탤런트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겁니다. 루즈벨트는 천식을 완전히 치료하지 못해 수십 년 동안 간헐적으로 발작을 일으켰지만 다양한 운동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또한 키웠다는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체력이 약한 걸 알고 그걸 또한 보완해내서 체력을 기르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슬링과 권투를 했고 하루에 평균 5-6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요즘 달리기 많이 하죠. 막 조깅도 하고 또 마라톤도 많이 있고 뭐 계속 달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시어도도 하루에 평균 5-6km 굉장히 많이
긴 거리를 하루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또 조정과 테니스를 즐겼고 체력 단련을 위해 체육관에서 꾸준히 운동해요.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한 그런 스타일이네요. 하지만 또 공부도 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참 이런 거의 어떻게 보면은 퍼펙트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운동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보이진 못했지만 어린 시절의 병약함을 이겨냈다는 사실 자체에 큰 만족감을 얻었고, 한편 학업에서는 매번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카드 놀이를 위한 휘스트 클럽과 또한 금융 동호회를 결성하기도 했고, 또 사격 클럽과 예술반에 또 가입했고, 하버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엘리트 모임인 포셀리언 클럽이라고 있나 봅니다. 이게 포셀리언 클럽이 굉장히 권위 있는 최고의 어떤 클럽, 하버드 내에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초청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조류에 대한 관심도 포기하지 않아 케임브리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조류를 관찰하고 사냥의 박제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집에 막 박제로 만든 새들이 막 엄청 많으니까는 룸메이트가 거의 못 살고 뛰쳐나오는 겁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춤을 배웠지만 한 구부가 그는 춤을 추는 게 아니었다, 그냥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하고 정도로 별로 소질은 많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회고했듯이 그의 춤솜씨는 형편없는 모양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루스벨트는 일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여동생 코리는 하버드에서 오빠의 관심의 범위를 넓히며 그때까지 거들떠보지 않던 것을 했고, 그 과정에서 또래 청년들과 함께하는 관계에서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하버드에서 얻은 자신감 덕분에 가장 큰 슬픔을 그럭저럭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시어도어가 2학년이 되던 해의 12월, 당시 46세에 불과하던 그의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리신 것이죠. 그의 초가을을 러더퍼드 버처스 헤이스 대통령이 D를 뉴욕항 세관장으로 임명한 해였습니다. 굉장히 세관장 정도면 굉장한 사람인 것이죠. 배경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을 뉴욕항 세관장으로 이제 임명하는 그때쯤인데 이제 그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관원은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D의 임명은 행정조직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승리로 여겨졌고, 또한 오랫동안 그 자리를 개인적 착복수단으로 삼았던 부패한 정치인에게 가해진 타격으로 해석되었다는 것이죠. 몇 주간 개혁적인 공화당원들과 반개혁적인 정치인들 간의 정쟁이 이루어졌고, 우리 하면 일종의 인사청문회 같은 것이죠. 반개혁적 집단이 승리를 거두어 D의 지명은 철회되었다. 결국은 이제 개혁 집단이 이기지 못하고 반개혁 집단이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죠. 이때 D는 시어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너희 미래가 걱정되는구나. 부패한 정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어도 루즈벨트가 전투적인 리더십을 개발하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경고였다. 전투적인 리더십이었다. 시어도가 상당히 전투적인 리더십이었는데 이것이 그 아버지의 영향이다. 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대장암 진단을 받고 석 달 만에 D는 세상을 떠났는데, 시어도우는 견디기 힘든 슬픔에 빠졌으며, 그때 시어도우는 어리벙벙했다. 내 생명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다. 라고 이렇게 기술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이 많이 된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상향이 없어진 거니까요.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했듯이 죽은 게 아니라 먼저 간 것일 뿐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나도 거의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일기장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먼저 가신 아버지가 먼저 가셨다, 나도 곧 만날 거다라는 이런 소망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가 왔다는 것이죠.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도어는 일기장을 아버지에 대한 회상으로 채웠는데, 때때로 나는 끔찍한 악몽을 꾼 기분이었다.
아버지를 잃었다고 생각하면 미칠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이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벗이었고 친구였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뉴욕타임즈는 루즈벨트 씨의 사망, 이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사망은 국가적 손실이었다. 조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무덤까지 그의 뒤를 따라갔다고 보도했다는 거. 굉장히 인지도,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시어도어는 아버지의 유산을 되짚어보며 자신의 삶을 헤아려 보았는데, 그리고 일기장에 아버지에 비하면 나는 한없이 미약한 존재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일기장에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죠. 때문에. 시어도어는 기질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기운을 되찾는 것은 시간 문제였으며 실제로 6월 말쯤 시어도어는 표본을 찾아 숲과 들판을 오랫동안 터벅터벅 돌아다니고 말을 타고 신나게 달리며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야외에서 더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속마음을 또한 일기장에 틀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상당히 하나하나 하루하루 일기장을 이렇게 썼다는 게 참 신기하고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더 나아가 자신의 기본적인 성격까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비평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필자는 루즈벨트의 학창시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며 루즈벨트의 리더십을 가지게 된 어떤 성장 배경들을 잘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성장 배경에 어떤 일들이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잘 쓰신 것 같고요. 또한 매우 열심히 있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을 부각시키면서 아버지를 잃은 일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마음을 잘 되짚어내고 있다. 아버지를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성격이 워낙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고 또 아버지가 먼저 가셨다는 생각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았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이나마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응답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토론은 루즈벨트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그 리더십적 자질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인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전투적인 리더십 이런 리더십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잡으면 놓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굉장히 이게 열심히 있고 어딜 가나 책을 놓지 않고 그러면서도 뭐 권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뭐 구기 종목들 다 하고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자신의 장점을 되살려가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그런 리더십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어도어 루즈벨트 리더십이 과연 어떤 스타일이었나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시어도어가 연애와 이제 결혼을 거쳐가지고 정계 진출하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어도어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쓰라린 순간을 제외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아버지는 언제나 활력이 넘치던 분이어서 내가 침울해 있으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항상 활동적이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질적으로 무척 부산스러운 사람이다. 약간 낙천적인 성격이다 라고 스스로 이제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시어도어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 내가 결혼한다면 아내를 제외하고 누구도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기에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듬해 가을에 대학 3학년이던 시어도어는 당시 17살이던 앨리스 해서웨이 리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해서웨이 리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고 이 앨리스는 매사추세츠주 체스트넛의 부유한 상류층 가문의 딸이었죠. 거의 비슷하게 만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어도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내 사랑이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책과 표본 수집, 체력 단련에서 그랬듯이 시어도는 또 한 친구에게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내 첫사랑이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그는 앨리스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제 일편단심으로 십자군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다른 것, 체력 운동이나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이 구애 활동도 진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앨리스를 파티와 무도회에 데려갔고 스케이트와 썰매를 함께 탔으며 또 말을 타고 시골길을 달리고 숲을 함께 산책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버드 친구들에게 소개도 했고 뉴욕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데려가기도 했고 앨리스의 가족도 직접적으로 이제 이 앨리스 역시도 루즈벨트가 시어도가 굉장히 집안이 좋고 아무튼 좀 화가 있었고 또 이제 시어도는 앨리스의 가족에게 대해서도 이제 계속 자신의 방식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카드놀이로 그녀의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또한 유령 이야기와 모험 이야기들로 남동생들을 또한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앨리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합니다. 첫 만남이 있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시어도어는 앨리스에게 청혼을 했는데 앨리스는 자신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니까 17살이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린 게 맞는 거겠죠. 시어도어는 거의 미친 것이죠. 공부는커녕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었으나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8개월 후에 많은 애원이 있은 후에 마침내 앨리스는 시어도어의 아내가 되는 걸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넘어온 것입니다. 앨리스의 허락을 받은 날 시어도어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행복하다. 이 행복이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라고 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개월 후에는 내가 앨리스를 사랑하는 것만큼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을까 라고 행복을 만끽했다고도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연애를 또한 즐겁게 한 그런 스타일이 뭐든 인생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애도 즐겁게 하고 또 모든 삶도 열심히 살고 이런 스타일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게 성실과 부지런함의 대명사다. 성실과 부지런함. 대명사다라는 것이죠. 특권을 누리지 못할 때 야망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듯 특권을 누리는 삶은 오히려 야망이 커가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어도어의 경우는 달랐는데 욕심스러운 독서부터 루스벨트 자연사 박물관까지 또 엄격한 운동 프로그램부터 모든 교육기관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해 거둔 발군의 성적까지 거의 모든 활동에서 시어도어는 최고가 되려는 욕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왜 그런 욕망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는 아무튼 뭘 하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자는 그런 스타일인 것이죠. 그가 누렸던 특권이 야망을 꺾지는 못했는데 시어도어는 아버지의 보호막 아래서 밥벌이를 염려하지 않은 특권을 누리면서 광범위한 관심사에 탐닉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집안이 충분해서 뭐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시어도어에게 개인 서재 그리고 전용 체육시설과 개인 트레이너, 박재술 선생과 대학 입학시험에 대비한 가정교사, 세계 전역의 표본을 수집해 개인 박물관을 채울 만한 돈을 또한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서포트를 해준 것이죠. 시어도어가 하버드에 입학한 뒤에도 디는 그에게 박물학을 계속 공부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또한 그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면 금전적 보상이 없는 일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딜레당트로서의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수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누리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돈을 떠나서 뭔가 그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시어도 루즈벨트는 하버드의 교육과정 때문에 박물학자가 될 수 없다고 회상했는데 당시 하버드에서 생물학은 실험실과 현미경의 학문으로 여겨졌으며 조류와 포유동물, 나무의 바깥 세상에 대한 연구는 무시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신체적 지구력과 정신적 강인함을 체계적으로 키워갔던 이 청년에게 하버드 실험실에 앉아가지고 현미경으로 조직을 연구하는 삶은 조금 더 유혹적이지 않았다. 정말 재미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시어도어는 자신의 학문 연구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는데 이는 시어도어가 자각 능력, self-awareness, 이 자각 능력, 자신의 기질적 강점과 약점을 진지하게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이 맞지 않아. 이걸 금방 제가 캐치한 것이죠. 요즘 들어 자각 능력은 리더십 무기고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 여겨진다는 것이 이 자각 능력. 이것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셀프 어웨어런스. 스스로를 알아야지 이게 리더십으로 잘 연결될 수 있겠다. 나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들어 자각 능력은 바로 이러한 필요한 도구로 여겨지는데 리더십에 시어도어는 박물학자가 되겠다는 꿈은 포기했지만 자연 세계에서 모험적인 삶을 계속하며 자연을 향한 열정을 버리지 않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18개월이 지난 뒤 그는 메인주의 황무지를 3번이나 탐험했다. 그러니까 탐험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일종의 프론티어 정신 이런 것이죠. 그때마다 그의 협소했던 사교 세계가 크게 확대되고 책을 통해 만났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것이죠. 첫 여행은 그의 하버드 입학시험 준비를 도와주었던 가정교사가 주성한 그런 것이었는데 아서 커틀러는 메인주 출신의 안내자 빌 수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을 특별히 잘 보살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지 건강하진 않지만 야망과 투지가 대단한 청년입니다. 피곤해 지쳐도 절대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친구의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묵묵히 걸을 테니까요 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커틀러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끝까지 하고 묵묵하게 하고 힘든 거 표시 안 내고 정말 돌파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그런 스타일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막아낼 수 있겠습니다. 거북이 같은 스타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막. 여기서 뭐라고 하든 별 상관없지 그냥. 비평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시어도의 연애사에 대해서 그의 성격과 관련해서 또 잘 묘사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시어도의 끈덕진 성격과 강인한 정신력과 관련해서 이제 아서 커틀러의 말을 언급하면서 필자께서 이 시어도의 이 청년 때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잘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식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딱 인용해가지고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토론. 시어도의 연애사나 아서 커틀러의 말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어도의 리더십 자질은 충분히 리더십 자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역시도 끝까지 끌고 나가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리더십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 잔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저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러한 어떤 성실함,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보면 성경에도 때를 따라 곡식을 나누어줄 충성된 종이 어디 있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나눠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시키고 밤에 들어오고 하면서 성실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을 목자로 삼고 리더로 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화초를 기르는 것도 물 한 번 주고 거의 말라 죽을 때까지 그냥 안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화초를 정말 잘 기르는 사람들은 그걸 때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실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루틴, 하나의 루틴이 이 리더에게 루틴이 LOUTIN 이 루틴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리더십에게는.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어떤 리더십이 좀 좋은 스타일로 어떤 기질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어도 루즈벨트가 계속 이어서 정치에 입문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도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행을 떠난 것이죠. 여행 과정에서 심한 천식 발작으로 고생했지만 카누를 타고 강을 따라 10km를 항해할 때나 숲길을 무려 55km나 걸어야 했을 때, 그리고 물새와 오리와 비둘기를 제대로 못 맞추었을 때도 서글서글한 성품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유를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텐트 치는 걸 도울 때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항상 돕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신사적인 그런 측면인 것이죠. 당시 33세였던 수월은 루스벨트에게 리더의 자질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었는데 결국 루스벨트의 멘토이자 평생 지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벤 수월, 빌 수월이죠. 빌 수월이. 빌 수월. 빌 수월. S-E-W-A-L. 이 사람은 평생 멘토가 된 것입니다. 수월은 그는 그때까지 내가 경험한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는 가는 곳마다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과 하나가 되어 힘겹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금도 잘난 척하지 않으며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한 가지 또 나의 겸손함이나 겸손함. 굉장히 겸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겸손하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사람들을 올려주는 이런 것들이 겸손함인 것이죠.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과 어울리는 걸 경계하며 대학 생활을 시작했던 시어도어가 숲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벌목꾼들과 함께 벌목장에서 아무렇게나 뒹굴며 밤을 보냈던 것인데, 여행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10중8구 벌목꾼들은 자기 이름도 쓰지 못했겠지만 숲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었다. 이게 이제 시어도어의 그런 회상의 이야기죠. 아마 일기글 같습니다. 또 그들은 개척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루스벨트는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로부터 배웠는데, 이는 그가 부유한 배경에서 물려받은 선민의식을 큰 슬픔의 여파로 떨쳐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이 이제 부유한 가정이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신은 어떻게 보면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바로 이러한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행이 어떤 측면에서는 참 어떤 유익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산간벽지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곳의 삶에 대해서 생생하게 듣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어서 기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된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공감, 사람들의 어떤 니드에 대한 어떤 자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채워주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수월은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지극히 절박한 사람들에게 진실한 인간의 모습을 찾아냈다라고 경탄했으며, 시어도어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그 역시 책에서 읽은 모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는데, 수월이 지적했듯이 시어도어는 미국인이 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즉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한 누구도 더 우월하지 않고 단점으로 평가하지 않는 한 누구도 더 열등하지 않다라는 사상을 그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한 누구도 더 우월해지는 것은 아니고 단점으로 평가하지 않는 한 누구도 열등하지 않다. 평등한 그런 세대가
그런 것이 사상이 미국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회적 삶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한 시어도어는 결국 장래의 꿈을 이제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서서히 정치라는 영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시어도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선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가난한 사람의 삶을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어도어는 한 친구에게 나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각자가 있는 거예요. 난 자선사업을 잘해. 근데 아버지 스타일인 것이죠. 하지만 시어도어는 정치를 잘해. 그러니까 시어도어의 자질인 것입니다. 또 다른 교사라든가 아니면은 경제인이라든가 다양한 아니면 기술자라든가 다양한 그러한 자신만의 영역을 그냥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에 어떤 열이나 우열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위원회에 가입하고 아버지가 전에 맡았던 여러 직책을 이어받았지만 자신에게는 안 맞는 걸 깨달았는데 실험실에 앉아 현미경을 들여다볼 수 없었듯이 어떤 회의에도 연이어 몇 시간씩 앉아 있을 수 없었고 결국 시어도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도덕적 열의를 계승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게 이제 독립전신인 것이죠. 과거 아버지를 그냥 따라하는 것에서 내 스스로 내 독창적인 것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그가 특공 계급으로부터 물려받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지고 무관한 것처럼 느껴졌으며 오히려 정치가 처참한 사회적 상황을 치유하는 대책을 제시하면 자선행위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정되면 자선사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아버지와는 달리 정치 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한 것이죠, 그게. 그는 하버드 4학년이었을 때 한 친구에게 뉴욕시에서 더 나은 정부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서서히 정치인의 끼가 보이는 것이죠. 그는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는 게 공적인 삶에 진입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변호사가 되면 많이 또 이제 정치계를 많이 진출하시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시어도어는 법학대학원 강의가 자신의 기질에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법을 외우고 그걸 적용하는 것이 자신과는 별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법의 당위성보다는 법을 정의하는 데 급급하며 정의보다 판례를 강조한다고 비판했고 하버드 재학 당시 시어도어는 청년들이 신념이나 도덕적 원칙에 상관없이 어떤 명제에 대해 제잘거리도록 유도하는 교육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었고 사회에 대한 토론을 의도적으로 멀리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냥 제잘거리는 건 의미가 없고 분명하게 당위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소신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어도어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가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염려했다. 왜냐하면 그냥 이기기 위해서 제잘거리기만 하는 그런 것들. 그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실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능력보다 자신의 주장이 옳기 때문에 논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거치장 많은 것이 아니라 진짜 누가 맞는지 한번 논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겨보고 싶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대학원 수업에 몰두하지 않고 모턴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노동자 계급에게나 어울리는 지저분한 정치에 관심을 기울였다. 뒤에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루즈벨트는 내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진 특권을 활용할 것이다. 고 인정했는데 솔직하죠. 처음부터 자신과 자신이 이끌어가려는 주민을 위해 이중의 야망을 보였던 링컨은 자신의 야망도 있는데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이 그 야망을 함께 합쳐가지고 이끌어가고자 했던 그런 리더십의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23세의 루스벨트는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려는 생각보다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민정신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정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존경할 만하고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특히 젊은 층이 그 시대의 정치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현상을 개탄했다는 것이죠. 교육을 많이 받았고 또한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여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뭔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보이려고 했는데 저 풋내기는 누구야? 그린홀은. 저 풋내기는 누구야? 저 풋내기는 이게 그린홀은 이 풋내기라는 말인데 뉴세일럼 주민들은 옷차림도 어수룩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링컨을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저 풋내기는 누구야?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대우받을 때가 있죠. 저 풋내기는 누구야? 하지만 실망할 필요 없이 자신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한 가운데를 가른 가르마, 짧은 구렛나루, 황금 사슬로 귀에 걸쳐진 단 안경, 재단사가 마름질에 빈틈없이 들어맞는 조끼와 바지 등 루스벨트의 모습은 외모와 관습을 중요시하는 멋쟁이의 전형이었다. 굉장히 멋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첫인상의 특이함은 희미해졌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자연스레 바뀌었으며 시어도어는 몇 주 동안 연이어 모터노를 방문해 아일랜드계와 독일 이민 노동자, 도살업자와 목수, 마부 등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웠고 그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는데 철저히 남성적이고 유쾌한 분위기를 즐겼다는 것이죠. 굉장히 상류층에 있는 스타일이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스스럼이 없었다. 몰라 그 시어도어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은 원래 그런 성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훗날 루스벨트는 그들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나도 그들에게 익숙해지도록 모턴홀을 번질나게 들락거렸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어투로 말하기 시작했고 작가 브렛 하트가 낯선 사람의 결합이라고 칭했던 것을 마음속에 지어낼 수 있었다 라고 회상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과 많이 만나면 일단 친해지죠.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고통도 알고 고충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윽고 모턴홀의 주인들은 자신들을 부지런히 찾아오는 청년이 서글서글한 성격에 성실하고 매력적이고 영리하고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싸우지만 패배도 흔쾌히 인정하는 사람이란 걸 인정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 루즈벨트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히 루즈벨트는 수개월 동안 유심히 지켜보던 지역유지 조머리는 루즈벨트는 조머리라는 정치인은 지방 유지인 것이죠. 수개월 동안 쭉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족장으로서 루즈벨트에 대한 관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죠. 리더십. 이제는 리더십으로 그를 관심 품었고 마침내 23세의 부잣집 청년을 믿을 만한 주의회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지었다. 주의회 이제 의원으로 한번 나가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11월에 후보 지명을 받은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당의 조직력을 활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고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조 머리는 루즈벨트를 데리고 6번가의 술집을 돌며 유세하기로 계획세웠다는 거죠. 술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 술집 주인이 이제 상황들을 잘 아니까 거기서 먼저 뚫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당시 술집 주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컸는데 그들이 선거구에서 적법한 투표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이 투표장에 가도록 독려했으며 머리 일행이 방문한 첫 술집은 발렌타인 영의 주점이었는데 루스벨트를 술집 주인 영에게 소개하자마자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왜 이런 소동이 벌어졌냐? 술집 주인이 루스벨트에게 주세가 지나치게 높으니 술 세금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당선되면은 주세와 주류 판매 비용을 좀 낮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루스벨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모든 이익단체를 공평하게 대하겠지만 자신의 생각에는 주세가 충분히 높지 않아서 오히려 주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거꾸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저 사람 뭐야? 당연히 나오겠죠. 그때 이제 조 머리는 서둘러 루즈벨트를 술집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6번가의 선거운동은 그와 그의 동료들이 전적으로 떠맡았다. 6번가 넌 루즈벨트 오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루즈벨트에게는 친구와 지인의 표를 끌어오는 역할을 맡겨서 니는 아는 사람 해서 표를 끌어와 한 것이죠.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에 발표한 몇몇 선언문에서 루즈벨트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아무런 약속도 없이 자유롭게 주회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멋있죠. 막 공약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사실 안 지키잖아. 하지만 아무런 약속도 없이 자유롭게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고 들어가겠다. 고 선언했는데 또 조머리에게 중대한 빚을 졌고 그와의 의리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무작정 상관에게 복종하거나 당파를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다. 내 생각이 있으면 그때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의 이런 독립선언은 조직화된 정치를 혐오하며 지역선거에서 거의 참여하지 않던 실크 스타킹 디스트릭트 주민들, 좀 나이 드신 그런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독자적인 후보로 선거운동을 전개한 전략 때문에 루즈벨트는 본래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획일적인 늘 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루즈벨트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당의 그러한 방향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도 있다. 그 부분은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소신이 확실히 이제 소신이 서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루즈벨트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여기까지 하고 그럼 마지막 비평 및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루즈벨트가 대중들에게 나아가며 정치에 입문하게 된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재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치 리더십으로 그렇다면 대중과 친해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고 다른 방법 없이 그냥 많이 만나는 게 일단은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겸손한 태도로 많이 만나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해보고 그러면서 그 대중들의 어떤 저변에 흐르는 그런 정서의식들을 깨닫고 이게 만나다 보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공감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가운데 필요한 니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권리화해서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높아지고 호감도 같이, 호감도 가지게 되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역량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계속 이어가지고 세어도 루즈벨트에 관한 내용들 좀 더 다뤄보고 이제 넘어가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공화당이었던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이 이렇게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또 풍성한 그런 가을 또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인데 좀 풍성한 어떤 그런 좀 바람도 선선하니까 좀 시원한 바람 가운데 또 마음도 좀 식히시고 또 즐거운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